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설계 및 책무성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그 설계의 개념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설계로서는 산출물로서 의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설계라는 것이 자체가,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바로 또 방법으로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프로그램 설계는 필요할까? 왜 프로그램 설계는 중요할까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자, 거기에다가 B급이지만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에는 명확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또 방법적 개념으로서 접근한다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 또 효율성과 더불어 효과성도 증진할 수 있다는 점, 또 프로그램을 외부로 프로그램이 공개됨으로써 외부의 지지도를 획득, 또 향상해졌으면 외부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 또 업무의 효율성도, 프로그램의 효율성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직무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프로그램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표현은 대상자의 역량도 강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잘된 프로그램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역량과 잠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프로그램의 목표가 설정된다거나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거나 효과성이 증진된다거나 외부 지지도를 향상시킨다거나 이런 건 다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점, 자, 거기에도 여러분이 별도로 중요 표시를 내서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성을 하나 예상 문제로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설계의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크게 뭐 프로그램 설계는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를 사정하고 그리고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언제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욕구 사정이 끝나고 나면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에 단기화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바로 프로그램 설계 바로 그 논리 모델이 가끔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라고 하는 그 논리 모델, 앞에 나와 있는 목적과 목표 설정에서는, 특히 목표 설정에서 스마트 기법 설명했었죠. 스마트 기법 생각하시면서 거기 이번에 보면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 두 가지만 했지만, 스마트가 뭐예요?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미주업을 측정 가능해야 된다. 어테이너블, 획득 또는 달성 가능해야 된다. 또 리절트 오리엔티드에서 결과를 지향해야 되고 결과에 바탕을 줘야 된다. 그리고 타임 베이드에서 시간 제한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스마트 기법을 위해 목표 설정해서 같이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이고, 다음에 3번이 보시면 바로 프로그램 설계 논리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개념지도의 개념을 가는 것을 프로그램 설계라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논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예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설계를 보면 보통 이것은 우리가 개념지도입니다. 개념지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살출물을 그 지문했으며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투입, 두 번째가 전환 활동이라고 합니다. 전환 활동. 다음에 산출, 그리고 성과. 보통 개념지도 그러면 여기 성과까지만 설명을 합니다만, 요즘에는 좀 더 들어가서 파급 효과, 임팩트, 영향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입이라고 할 적에는,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또 당연히 사회복지사, 워커, 또 그러면 인적 물적 자원, 이런 등등을 우리가 투입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또는 치료 또는 원조 또는 제공,
이런 식의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 방법을 가지고 해서 보면 투입된 개입이나 프로그램의 투입을 이렇게 전환이라고,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구가 충족된 또는 문제가 해결된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된 이런 클라이언트로서 소위 변화된 클라이언트, 또 이미 제공되어서 클라이언트가 제공받은 서비스의 양과 질의 어떠한 그 가시화, 이것을 우리가 산출이라고 합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우리가 성과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영향이라는 것은 파급 효과, 임팩트, 파급 효과. 자, 이렇게 어떤 클라이언트가 와서 서비스를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면 파급 효과로서 기관의 고객이 증가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많은 그 손님들이 급증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럼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파급 효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성과까지만 설명하지만 파급 효과. 그렇게 해서 어떤 청소년 상담센터에 의료인이 왔는데 그 서비스 과정, 전환 과정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청소년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지금까지도 그 사후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요즘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소년 센터에 많은 학부모들이 청소년 자녀 문제를 의뢰하게 되었다. 바로 그런 것은 이제 파급 효과가 되겠고, 또 이런 청소년한테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 비행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런 것도 역시 파급 효과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의 어떤 제안서가 작성이 될 적에 보면은 표지가 있고 문제 분석, 대상자 선정, 그리고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목표가 설정되고 활동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고, 활동 내용이 이제 짜지고 나면 예산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가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을 가지고는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중에 세부 내용이라든 대상자 선정의 그 분류, 역삼각형 나와 있죠. 역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에 있어서 그 중에 세 번째 단계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역삼각형을 나눠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로 이렇게 그려진 것은 전체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 그 중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인구를 우리는 이 중에 전체 인구 중에 이것을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위험 인구 중에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주를 표적 인구라고 합니다. 표적 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 인구를 클라이언트 인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 인구 중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인구, 그 중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표적 인구, 그 중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 인구,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리고 대상자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소위 거기는 목표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서 분류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9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의 기능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앞에 조직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을 보세요. 책무성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책무성이라고 합니다.
거경은 레비스가 주장한 것처럼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이란 조직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양적, 질적의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은 295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한 책무성 확보는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이 강조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다 강조되어 왔지만 특히 오늘날 강조되는 이유에는 거기 원인은 2번에 두 가지로 설명을 했지요.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 또 하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이런 문제가 1970년대를 넘어서 80년대에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기관의 책무성이 특히 강조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책무성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책무성의 구성 요소, 거기 내용과 더불어 결국에 책무성은 효과성이나 효율성으로 양적, 효율성, 양적, 효과성, 질적으로 증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책무성의 구성 요소로서는 거기 제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성과, 당연하죠. 직무 성과. 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나온 윤리적 행동. 또 그러면 실천 효과성의 검증 결과나 검증 능력. 자, 이런 것을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기관의 책무성 구성 요소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297페이지 가서 보시면 책무성 수행에서 행정과의 역할, 지도자, 생산자, 점검자, 조정자, 조력자, 촉진자, 혁신자, 환경 중재자, 이런 행정과의 역할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나 점검자까지 1, 2, 3번 쪽, 뒤에 나오는 조정자, 조력자, 촉진자, 혁신자, 환경 중재자 있는데, 거기 생무성 수행에서 행정가는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생산자의 역할도 한다. 점검자는 아실 수가 있고 생산자의 역할도 한다는 거 있지만, 또 8번에 환경 중재자의 역할도 한다는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책무성 평가의 기준. 책무성 평가의 기준, 여기만 있겠습니다만, 책무성 평가 도대체 얼마나 조직 업무 성과를 남겼는가,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소위 양적 질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책무성이 되겠는데, 그 책무성 평가의 기준으로서, 그냥 여기는 책무성 평가의 종류 이렇게 있지만 기준으로서는 당연히 거기에는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노력성 평가, 품질 평가, 또는 공평성 평가, 과정 평가 등등 수없이 많은 이런 평가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것들은 모두 책무성 평가의 유형이고, 그 평가란 말을 빼면 책무성 평가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모두 여러분들이 단어로 암기하지 마시고, 결국에 성과를 뭘로 보여줄 것이냐, 성과를 가지고 얼마나 책무성을 수행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효율성, 질적으로서는 효과성, 이렇게 일반적으로 효과 효율성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노력성도 있고 공평성도 있고 서비스의 품질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과정평가도 있고, 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알아보는 영향평가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에서 고려사항 등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300페이지에 보시면은 변화에 대한 수용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몰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두를 주십시오.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단답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업무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 등을 의미하는데, 매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저항이 크다. 매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이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이야기로 본전이 아까워서 뒤로 물러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만데 이걸 버리라고? 이 버리라고? 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매몰 비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저항에 대한 과거 경험, 매몰 비용, 사회관계, 권력, 자원분배, 의사소통 등에 의해서 그것이 변화가 수용되기도 하고 저항을 받기도 하는데, 특히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욕구조사와 평가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욕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죠. 욕구조사라고 할 적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욕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자원조사까지를 포함해서 욕구조사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욕구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도 있고, 엘더퍼의 ERG 이론도 있고,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조사 때문에 왜 브래드쇼우의 욕구 유형이 여기서 나오지? 라고 할 적에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욕구 5단계. 그래서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5개의 단계로. 그래서 저수준, 강도는 가장 높지만 낮은 수준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그리고 소속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나누되 이것을 크게 대별을 해서 여기에서 존경의 욕구까지는 뭔가 모질에는 결핍의 욕구라고 크게 결핍의 욕구라고 이렇게 썼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크게 대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슬로우는 인간들은 어떠한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전 단계의 욕구 충족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욕구 충족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상향 충족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킨 것이 엘더퍼의 ERG 이론이 되겠지. 엘더퍼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들을 좀 더 현실화시켜서 여기 안전의 욕구 수준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안전의 욕구에도 재채기와 같은 눈물이 나는 것, 땀이 나는 것, 이와 같은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도 있고, 폭력이나 빈곤이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사회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도 있어서 그걸 둘로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경의 욕구도 이 엘더퍼는 둘로 나눠서, 존경의 욕구에는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걸 둘로 나눠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까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존재의 욕구, existence needs, 다음에 관계의 욕구, relatedness needs, 다음에 성장의 욕구, growth needs 해서 ERG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엘더퍼입니다. 또는 알더퍼라고 그러죠. 이 알더퍼, 또 엘더퍼와 같은 경우에는 욕구 충족을 이 매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상향 충족해 가기도 하지만,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하향 충족하기도 한 퇴행자아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모든 경우에 모든 인간들은 모든 욕구를 동시에 충족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지 어떤 욕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어느 것 하나만을 충족하고 그것이 충족된 다음에 또 하나를 충족시켜가라는 매슬로우의 욕구에 좀 부정적인 아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모든 인간들은 동시에 모든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 301, 302페이지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보면 브래드쇼우의 욕구인식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브래드쇼우의 욕구인식 분류 역시 중요하죠. 브래드쇼우의 욕구인식 분류 말로 하겠습니다. 브래드쇼우의 욕구인식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가지고 제목은 다뤘지만은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를 내세웠습니다.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란 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어느 누구나 적용을 받는 이런 것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러한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정책 위반가가 또는 전문가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 하고 우리나라는 보통 법령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느낌으로 가지는 욕구.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통해서 알아? 서베이라고 표현하는 조사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이런 욕구를 인지된 욕구라고 합니다.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그에 비해서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낸 욕구, 표출된 욕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비교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 정의된 바는 없으나 그 설정된 현재 연구 대상이나 지역 범위로 설정 욕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이런 욕구를 비교적 욕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에서는 30대는 이렇게 비교 목적으로 동원한 욕구를 이 비교적 욕구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워커 중심, 공급자 중심의 시대에는 이 욕구 중에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중에 규범적 욕구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적 욕구가 중심이었겠지만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중심, 소비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아무리 규범적 욕구로 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어도 그리고 당사자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도 인지된 욕구 본인이 표현하지 않으면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기결정의 원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라. 다 어느 것이 더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실천 현장에서는 자기결정의 원리에 의한 표현된 욕구가 중요하다고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욕구조사의 자료수집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욕구조사의 자료수집 방법은 우리가 저 혼자 강의하는 입장에서 지역사회복지론에 가면은 욕구조사의 유형이 양적 방법과 그리고 질적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특히 출제가 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실천론에서도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포럼이 있고 명목 집단 기법이 있고 초점 집단 기법이 있고 그리고 델파이 기법 이런 것 등이 소위 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행정론 그리고 사회복지조사론에서 다 다뤘던 것이고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차를 행정론의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목차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모든 제반 문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욕구사정이나 지역사회 욕구사정을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명목집단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집단기법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적에는 명목이라고 어쨌든 좋습니다. 역시 똑같이 지역사회 포럼이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자유 토론이 아니라 자유 발표만 허용하고 비판이나 이의제기 질문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발표된 안건만 가지고 민주적 절차인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우리는 명목집단기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투표란 말이 나와 있지요. 그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 초점집단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역주민 전체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지역 제반 문제가 아니라 특정 문제만 가지고 자유 토론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어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거기 델파이 기법이 나와 있죠.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욕구가 필요한지를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전문가법이라고 하는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문장은 다 가볍게 대각선으로 읽어도 되는 것처럼 조사론에서도 보셨고 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보셨던 것을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교재 출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또 그러면 지역사회 서베이 조사 기법도 있고 면접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 말하자면 그 하는 서베이 조사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6번과 8번은 같이 겹쳤다고 보겠는데 사회 양적 자료조사 기법으로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회지표 조사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 그 통계 자료를 기존에 만들어진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 조사는 결국에 비관여적 방법이죠. 연구자가 만든 거예요. 비관여적 방법으로 사실은 2차 자료 분석법입니다.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니까 사회복지 조사를 배웠죠. 1차 자료는 본인이 만든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2차 자료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2차 자료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 분석이죠. 그래서 사회지표 조사는 양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비관여적 방법이고 2차 자료 분석법이고 내용 분석법이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계속 욕구조사를 우리가 여러 번 좀 같이 배웠습니다. 다음에 평가조사가 있습니다. 평가조사. 아까 평가조사에서 나와 있는 평가조사, 팽무성 평가에서도 나온 것처럼 평가조사에도 말은 평가의 이런 그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평가에서 나오는 것은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에 걸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할 적에는 평가 어떤 시점에 평가를 할 것이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하는 평가는 진단평가 프로그램 진행 중에 이끌어가는 평가는 형성평가, 과정평가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이 마감이 된 다음에 이끌어가는 것은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데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 중에 수시로 평가를 하되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평가를 바로 이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307쪽에 오른쪽 첫 줄 오른쪽 박스에 나와 있죠. 그에 비해서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이 마감이 된 이후에 이끌어가는 목표 달성도 파악과 더불어서 또 예언 또는 뭐 순위 이런 것까지 매기는 이런 그 평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알았던 평가는 바로 여기 나오는 총괄평가가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 업무 담당자가 평가를 담당했다면 자체평가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에서 이끌어갔다면 내부평가 그에 비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끌어가는 평가는 외부평가라고 부릅니다. 또 그러면 평가의 결과를 수량화하는 것은 양적평가 그에 비해서 수량화보다는 어떤 질적 개념으로서 접근하고 서술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질적평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 사회복지 조사에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렇죠. 또 외부자 관점, 내부자 관점 임익적 접근, 에틱적 접근, 임익적 접근 연역적 접근, 균합적 접근 뭐 이런 방법들을 쭉 우리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연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무엇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느냐?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노력성 평가, 공평성 평가, 영양 평가, 품질 평가 등등으로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또 평가의 유형을 나눠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7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되고 30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메타평가가 나와 있죠. 메타평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평가 자체에 대한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을 메타평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가끔 나와서 첨가를 해놨습니다. 첨가를 해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 사회복지 이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드물게 나와서 읽어드리면서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마땅치 않다고 봐서 교재인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읽으시면서 약간 눈에 걸치면 체크하는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교시 2교과 사회복지 행정론을 마감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